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번 강부터 총 26강까지 여러분과 함께 중국어 초급 문법을 공부할 정혜란 강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국어 공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자 외우랴, 성조 외우랴. 혹시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신 건 아니시죠? 자, 여러분 중국어 공부를 하실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날 우리가 정말 듣기 좋은 노래 한 곡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듣고 내가 이 노래를 꼭 언젠가 멋지게 불러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혹시 다운로드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자, 우리가요 어떤 새로운 노래 한 곡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많이 듣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노래를 배울 때 개 이름을 달달달달 도레미파솔라시를 외우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국어 공부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많은 분들이 성조를 외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세요. 그런데 성조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1성, 2성, 3성 외운다고 해서 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노래를 한 곡 배우듯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우리가 물론 이번 수업은 문법 수업이 되겠지만 중국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듣고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마치 흘러가듯이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 초급 성조는 그렇게 익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강에서 점점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된 그 문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 문법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어처럼요 많은 조사가 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영어처럼 많은 변화가 있지도 않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어에 보면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 문장을 우리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중국어 수업이라서 어색할 수 있지만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I love you 라고 하면 돼요. 그쵸? I love you 입니다. 주어 나오고 목적어보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자, 중국어 역시 기본 어수는 영어와 똑같아요. 기본 어수는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예요. 자, 제가 여기다 한번 칠판에다 간단하게 한번 적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중국어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요.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我라는 한자가 있어요.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발음 기호가 我 이렇게 삼성으로 표시를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 I. 사랑 애자를 쓰면 돼요. 네. I라고 하고요. 요거는 동사로서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어가 나오죠. 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너는요 바로 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구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 기본 문장들 세 문장을요 한번 주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한국어를 보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해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꿀 때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은는, 을을, 그쵸? 조사 변화에 의해서 문장이 바뀌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영어를 보면요. 영어는 어때요? I love you 였다가 you love me. 자, 단어가 하나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요. I love you에서 네가 나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you love 그리고 나서 I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목적어의 형태로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바로 me라고 해서 단어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어를 한번 보세요. 중국어는요, 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영어처럼 단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국어처럼 조사가 달라붙지도 않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순서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네가 주어로 오고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 동사 그대로 옵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 나라는 단어가 그대로 목적어 자리에만 오면
그러면 너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비록 한자어를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여러분이 따로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때요? 조금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형태대로 문법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최소화될 수가 있어요. 중국어는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 언어입니다. 네, 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어 문법이 쉽지는 않아요. 한국어에 없는 문법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국어랑 비교할 수 없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절대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항상 기본 틀에서 변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국어 문법 공부를 할 때 달달달 외우는 형식보다는요. 기본 문장의 구조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단어들을 적당히 집어넣어서만 사용을 하시면 그러면 완벽한 한 문장, 중국어의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중국어 문법 공부 의외로 간단하게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을 시작으로요. 총 26강 동안 저와 함께 중국어 공부 한번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첫 강, 여러 가지 수로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바로 우리가 이번 강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수로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 가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이라는 거에 두 가지 이상이라는 거 최소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로문이라는 게 뭐냐. 자, 이 수로문이라는 건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문장 안에서요, 주어의 상태나 동작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바로 수로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중국어 수로문은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사 수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사 수로문이라는 거는 문장 안에서 동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동사 수로문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동사 수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 수로문이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형용사가 뭔가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형용사 수로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명사 수로문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주술 수로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술 수로문. 자, 자, 그래서 동사 수로문, 형용사 수로문, 명사 수로문, 주술 수로문 이렇게 4가지 형태의 수로문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중국어의 문장 구조가 총 4가지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에서 이 수로문들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동사 수로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수로문은요, 동사가 문장 안에서 이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기본 문장 구조는 굉장히 쉬워요. 주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달아 동사가 바로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하나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본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보다, 눈으로 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칸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성으로 칸이라고 읽죠. 자, 칸 하면 본다. 자, 주어는요, 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본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주어 나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我看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我看 나는 본다 문장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이것을 바로 동사 수로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동사는 항상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목적어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아도 되지만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나는 보긴 보는데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책을 본다라는 목적어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뒤에 목적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슈라고 표현을 하죠. 네, 우리가 책을 중국어로는 슈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음 기호는 이렇게 되고 일성으로 읽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我看书 하면 뭐예요? 나는 책을 본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 문장을 우리가 부정형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그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정형의 단어 하나 있으실 거예요. 뭐예요? 아니 불자, 바로 뿌가 되겠죠.
자, 요거 뿌가 됩니다. 요것은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 앞에 적어서 무엇이 아니다라는 형태의 부정형을 만들 때 쓰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라는 것은 동사의 앞인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바로 부정형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뿌가 없으면 긍정형, 뿌가 있으면 바로 부정형의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뿌라는 건 원래 성조가 사성이에요. 뿌 이렇게 읽죠. 그런데 뿌는 성조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만약에 뿌 뒤에 사성의 단어가 온다면 그때는 성조가 뿌 사성이 아니라 부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요것들 아마 이거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려고 믿어요, 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네, 우리가 칸이란 동사는요, 바로 사성의 보다라는 뜻의 동사죠. 자, 이 문장을 한번 부정형으로 읽어보면, 나는, 자, 칸이 아니라 바로 부칸하고 이성으로 읽으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我不看书 나는 책을 보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사성이 오면 그때는 반드시 이성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사 수로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예문들을 한번 더 읽어보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제 예문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의 형태는 주어 그리고 나서 동사 하나가 나오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였고요. 동사의 특성상 항상 목적어를 동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면 동사의 뒤에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마침표를 찍으시면 되시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뭔가 조그맣게 표시를 하잖아요. 이거 있죠. 자, 요거 뜻이 바로 중국의 마침표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안에 이렇게 비어서 그냥 동그라미를 적어 놓으면 그게 바로 중국의 마침표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중국 한자 쓰고 그냥 이렇게 점만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단어가요. 요런 단어라고 쳐요. 마음 심자인데 이제 이런 단어로 끝이 난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점을 조그맣게 찍어요. 그러면 이게 마침표의 점인지 아니면 획 안에 들어가는 건지 뭔지 헷갈리죠. 요 단어 같은 경우는 마음심자라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어들 뒤에 점이 하나 적혀 있다면 이게 획인지 점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의 마침표는 이렇게 꼭 동그라미로 해주셔야만 합니다. 네, 요것도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긍정형 문장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뿌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뿌는 원래 성조가 사성이지만 만약에 동사가 똑같이 사성의 동사가 온다면 그땐 부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我说 라고 나와 있어요. 我说 하면 뭐예요? 说가 말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我说 하면 나는 말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你看书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방금 봤던 문장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주어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는 책을 본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我们学习汉语 적혀 있네요. 자, 우리들은 学习 공부한다, 한위. 자, 한위 하면은 바로 중국어란 뜻이 되겠죠. 예. 자, 요거 여러분 혹시 헷갈리시는 분 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중국어를요, 中国语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中国语.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는 이제 많은 중국어 학원, 어학원에서도 중국어 학원이라고 할 때는 뭐 中国语 그리고 나서 학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붙이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정확하게 구별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표준어의 중국어라는 정확한 표현은 바로 한유입니다. 한유예요. 자, 요거 발음 기호를 한번 적어 봅시다. 한유라고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국에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죠. 총 몇 개의 소수민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총 몇 개의 소수민족이 있을까요? 네. 자, 중국에는요, 총 민족이 56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네, 56개의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민족을 차지하는 그 민족이 바로 한족이 되겠어요. 그래서 총 56개의 민족이 있는데, 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민족이라는 건 바로 몇 개일까요? 한족이 56개에서 빠졌으니까 바로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어라는 건요, 단순히 한족의 언어가 아니라 이 총 56개 민족의 언어를 바로 중국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국도요, 중국보다 조금 나라는 작지만 사투리도 있고요. 그쵸? 우리가 서울 사람이 제주도에 가면 못 알아듣는 말도 있고, 부산에 가도 못 알아듣는 말도 있습니다. 그쵸? 표현 방법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죠. 그런데 이 큰 중국 땅에서 민족이 56개나 되는데 서로 어때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언어들이, 그런 단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중국어를 배운다는 건 결국에 56개 민족 언어를 전부 다 배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자,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표준어. 그 중에서도 한족의 언어만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언어는 바로 한족의 언어. 한족은 바로 한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한족, 이 한족의 언어인 한위를 배우는 게 되겠습니다. 한족의 언어인 한위를 우리가 바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아셨죠? 그래서 나 요새 중국어 배워라고 해서 我学习中国语라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我学习汉语라고 표현을 하세요. 네, 자, 요거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문장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부정형이 되겠습니다. 부정형 뿌를 붙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我不说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你不看书라고 했어요. 너는 책을 보지 않는다 이거고요. 성조가 부 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밑에 我们不学习汉语 우리는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네요. 자, 어때요? 동사 수로문 이렇게 보셨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보고 그 중에서도 동사 수로문 중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표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자, 이중 목적어라는 건 목적어가 두 개씩 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 동사 표현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 수로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목적어를 갖기 때문에 목적어가 두 개가 연달아 나와야만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를 보면은 주어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목적어가 이제 하나 나온다고 우리가 기본 문장 구조를 배웠는데,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한 개 더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목적어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1, 목적어 2 우선 이렇게 한번 쉽게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가 이 동사를 어떻게 한다라고 해석을 하실 건데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첫 번째 목적어는 바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어로는 우리가 사람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로는 바로 사물이 나오는 형태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주어가 사람에게 사물을 동사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중 목적어를 갖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동사를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동사는 가르치다라는 동사, 教가 있어요. 教 하면은 우리가 가르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教室이라고 해서 우리가 두 개 다 사성, 教室이라고 해서 교실이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로 표현을 할 때는 教 해서 일성으로 읽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教 하면 가르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주어는 선생님이 되겠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거니까 주어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을 적으면 老师. 자, 선생님이 教 가르치는데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학생에게 가르칩니다. 자, 첫 번째 목적어 사람이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바로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네요. 자, 뭘 가르치냐? 우리가 가르치는 사물, 그 대상이 바로 중국어가 되겠죠? 그래서 한유는 이 뒤에 적고 그리고 나서 중국어 마침표 동그라미 찍으시면 문장 구조가 끝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老师教学生汉语 선생님이 학생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 자, 어때요? 목적어가 학생과 중국어 두 개가 나오는 형태가 됐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바로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 수로문이라고 부르는 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옆에를 이제 보실 건데요. 자, 옆에를 보시면 제가 예문을 좀 간단하게 적어 놨어요. 첫 번째 예문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바로 본 형태, 그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我给他一本书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게이라는 건 뭔가를 주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죠? 게이, 그쵸? 그래서 게이워 하면 뭐예요? 나한테 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我给他 나는 그에게 준다. 뭘 줘요? 뒤에 사물 一本书 한 권의 책을 그에게 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목적어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는 바로 사물인 一本书 한 권의 책이 나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들을요, 제가 교환에다가 이렇게 따로 박스 안에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것들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예문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시면 이제 예문을 제가 쫙 적어놨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문. 我送他一件礼物 나왔어요. 자, 동사가 바로 송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송 하면요, 뭔가를 주다, 선물하다, 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로는 선물이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선물 하나를 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에 두 번째 동사를 보시면,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我还他100块钱 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게 환이라고 읽히는 거고요. 자, 이 단어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아마도 하이라는 발음으로 읽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하이라고 읽게 되면요, 이거는 부사로서 아직 여전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만약에 환이라고 읽게 되면 그때는 동사로서 되돌려주다 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我还他100块钱 이라고 하면 나는 그에게 100원을 돌려줬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래 문장을 보시면 学生们教老师作业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教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教 하면요, 뭔가를 건네주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요, 教老师 선생님에게 作业 숙제를 건네주다, 숙제를 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你叫我姐姐 라고 적혀 있네요. 叫라는 건요, 뭔가를 부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你叫什么名字? 자, 너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니? 이 문장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건 역시 이중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언니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다음에 老师告诉我们一条消息 라고 적혀 있네요. 老师, 선생님이요. 告诉 하면 알리다 라는 뜻입니다. 告诉我们 우리에게 알려줬다, 우리에게 알렸다. 뭘 알렸냐면 一条消息. 자, 消息라는 건 뭐예요? 소식이란 뜻이죠. 네. 条는요, 소식의 양사로 붙었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양사편에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양사들을 배우겠지만, 이런 条라는 게 소식의 양사구나.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소식 하나를 알려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他找我50块钱 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找라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은, 아마도 找라는 요거 이렇게 발음기가 이렇게 되죠. 找라는 이 한자를 보시면은 찾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물건을 찾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무언가를 찾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뜻으로 우리가 뒤에 돈이 나와 있다면, 네. 자, 자오 뒤에 돈이 나와 있다면 그때는 이 돈을 거슬러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주다. 자, 우리가 이중 목적어를 취할 때는요, 바로 이 거슬러 주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他找我50块钱 그는 나에게 50원을 거슬러 주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표에 있는 그 표를 참고를 하셔서 이 문장들하고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제 바로 이어서 형용사 수로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로문인 형용사 수로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수로문은요, 주어 하나 그리고 형용사 하나로 이루어진 문장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영어처럼 비동사 같은 그런 동사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마치 한국어와 같은데요. 그녀는 예쁘다라는 한국어 문장이 있다면 중국어에도 역시나 그녀란 단어 하나와 예쁘다란 단어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잘 연결을 하면 바로 형용사 수로문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형용사 수로문의 문장 구조를 먼저 보고 예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요. 주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어로 형용사가 하나 나오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다 간단하게 적어보면 주어 하나와 형용사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여기에도 눈에 보이시는 거 하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 헌이라는 겁니다. 자, 요게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형용사 수로문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중국어를 맨 처음 배우실 때요. 니하오라는 인사를 배우셨어요. 인사말 니하오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웠던 문장이 니하오마? 너 잘 지냈니?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누가 니하오마라고 물었을 때 어때요? 대답을 해줘야겠죠? 자, 그때 배웠던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주어는 나입니다. 我 난 좋아요. 잘 지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자, 我 하고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好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我好,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나는 좋다, 잘 지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我好 하고 문장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운데 뭔가를 붙였을 거예요. 그게 바로 很이라는 거죠. 그래서 我很好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만 문장이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어와 형용사가 있는 문장에서는요. 바로 이 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헌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헌이 없다면 문장의 의미가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 我好 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자, 我好는요. 즉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나는 좋은데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어로 나는 잘 지냈는데 나는 좋은데 자, 어때요? 듣는 사람이 아마도 내 말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뒤에 뭔가 다른 표현이 또 오겠지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게 바로 이 문장인데요. 자, 만약에 가운데 부사가 없다는 뜻은요. 나는 좋은데 他不好 그는 잘 못 지낸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용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부사가 없다면 앞에 긍정의 것,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일반적으로 부정의 것이 오든지 아니면 다른 표현이 와서 앞뒤를 약간 비교하는 뜻의 그런 문장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면은 조금, 뭐지, 헷갈린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우선은 오늘은 첫 강이기 때문에, 형용사 수로문에서는 요 뒤에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我好 안 되죠. 我很好 라고만 하셔야지 그래야지만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我很好 나는 좋아, 잘 지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헌이라는 건요. 사전상의 의미로는 아주 매우란 뜻이 있지만 사실 중국 내에서는요. 헌이 그렇게 뭐 부사로서 아주 매우 이렇게 강조하는 형태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어법적으로 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요거 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예문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옆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요. 니好吗? 너 잘
잘 지내니? 했을 때 我很好. 나 잘 지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你忙吗? 너 바쁘니?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我很忙. 나는 바빠. 이런 형태로 대답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흔히 있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자, 형용사의 수러문 부정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동사 수러문과 마찬가지로 부정형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뿌를 붙이시면 되시겠어요. 네. 뿌는 형용사나 동사의 앞에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요 문장을 부정형으로 바꾼다면 난 잘 못 지내 라고 했을 때 흔을 빼고 我不好 이렇게 뿌를 집어넣으시면 되시겠고요. 밑에도 我不忙 난 바빠 이렇게 흔 대신에 뿌를 집어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뿌도요 사실은 부정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뿌 역시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하고 뿌를 같이 쓰실 일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부사 하나만 집어넣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만약에 선생님 저는 잘 지냅니다 에서 더 강조를 하고 싶다면 저는 정말 잘 지내네요. 아주 잘 지냅니다. 저는 가장 잘 지내요. 라고 해서 뭔가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그때는 이 부사를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했지만 흔 말고도 알고 있는 부사들 꽤 많습니다. 자, 타이 하면 아주 매우 이런 뜻이죠. 흔보다 더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타이 말고도 非常이라는 게 있어요. 非常역시 아주 매우라는 뜻의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사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진짜의 의미를 가진 바로 真이라는 것이 있죠. 네. 真이라고 하면 정말로 진짜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볼까요? 하나 더는 最라는 것이 있어요. 자, 最는요 가장 최고로 이런 최상급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들을 흔 대신에 집어넣어서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셨죠? 자, 그래서 주어와 형용사의 문장에서는 반드시 가운데 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명사 수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명사 수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수러문이라는 건 주어 안에서 명사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을 말을 하겠죠. 자, 그래서 기본 문장 구조를 보시면요. 주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바로 명사 하나가 나오면 문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주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명사나 대명사만 올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도 결국에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 명사가 두 개 있는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되겠어요. 자, 보면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저런 걸 배운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장 중에서도요. 명사 수러문으로 된 그런 문장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문장들은요. 아무거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몇 가지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 문장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옆에 문장을 보시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 즉 명사가 나오는 그런 문장 형태가 되겠고요. 자, 예문을 보시면 今天5月10号 자, 뭐예요? 今天 오늘은 명사죠. 5月10号 5월 10일 명사네요. 그쵸? 오늘은 5월 10일. 네, 동사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아래 문장을 보시면 明天星期三이라고 했어요. 자, 明天내일이라는 시간 명사. 그 다음에 星期三 수요일이라는 시간 명사가 되겠어요. 자, 다음에 现在3点. 자, 现在하면 지금, 현재 3点 3시다라는 뜻이죠. 명사입니다. 他20岁. 자, 그는 20살. 자, 그라는 주어, 그 다음에 20살이라는 나이, 명사죠. 다음에 아래 문장, 我中国人. 자, 나는 주어, 나. 中国人, 중국인,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这本书30块钱. 자, 这本书, 자, 이 책, 주어, 그 다음에 명사, 30块钱, 30원, 명사가 나와 있네요. 자, 보니까요, 우리가 아무거나 다 명사 수러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들, 자, 날짜, 요일, 그리고 시간, 그 다음에 나이, 자, 그리고 출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자, 요런 것들만 우리가 명사수러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명사수러문 역시나 부정형의 문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동사수러문과 형용사수러문과는 달리요, 우리가 무조건 이 사이에다가 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시의 형태로 붙이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명사수러문에도요, 쉬라는 동사,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진 판단 동사가 있는데 생략시켜버린 것 뿐이거든요. 의미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쉬라는 동사가 있으나 없으나 의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라는 부사를 붙이려면 뿌 뒤에는 동사나 형용사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시, 사라져있던 시가 다시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부정형은 부시를 붙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부정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今天不是5月10号, 그쵸? 다음, 明天不是星期三, 네, 여기다가 끼워 넣고, 다음, 现在不是3点, 자, 여기다 들어가면 되고요. 他不是20岁, 들어가고, 我不是中国人. 다음, 这本书不是30块钱. 자, 어때요? 주어와 명사 사이에 부시를 집어넣으면 뭐뭐가 아니다, 부정형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명사수러문입니다. 어때요? 명사수러문 굉장히 간단한 형태죠? 네, 하지만 아무거나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술수러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술수러문은요,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적어보면요, 주술수러문은 기본적으로 주어가 하나 있어요. 주어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바로 수러문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 과 막 시작을 할 때 수러문이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러문이란 즉 문장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주어 하나와 문장 하나로 이루어진 형태,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수러문이라는 건요, 결국에 뭐냐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던지, 그렇죠?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이루어져 있던지, 아니면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겠죠. 네, 문장이라는 건 주어와 동사 혹은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총 몇 개? 주어가 1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가 있던지, 아니면 주어 하나, 여기 아래 또 주어가 있던지, 결국에 이 문장은요, 주어가 2개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옆에 보시면요, 주술수러문입니다. 주어와 수러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수러라는 것, 수러문이라는 건 결국에 주어 하나와 서술어가 나오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서술어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명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큰 주어 하나, 대주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뒤에 작은 주어가 하나 더 있어서 주어가 총 2개의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어법적으로 이제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문장에요, 주술수러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他个子很高라고 적혀 있어요. 个子라는 것은 바로 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국어와 한국어 표현이 좀 다른 몇 가지가 있죠. 자, 한국에서는 키가 어떻다고 표현을 하나요? 한국에서는 키가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키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중국에 가게 되면 그렇죠? 키가 바로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때요? 한국어랑 표현은 방법이 다르죠? 또 있어요. 자,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게 중국에 가면 나이가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어랑 중국어랑 몇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자, 이 2개 기억해 두시고. 자, 예문을 보면 他个子很高,
그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구조를 조금 우리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구조를 파헤쳐 보면 큰 주어는 바로 타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봅시다. 타 주어죠. 그리고 뒤에는 수로문이 왔어요. 즉 문장이 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헤쳐 보니까 작은 주어 하나, 끄즈, 키가 很高, 크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큰 주어 타, 큰 주어, 작은 주어는 끄즈. 그 다음에 很高는 서술어가 왔네요. 자, 아래 문장을 보시면 爸爸工作很忙 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버지는 일이 바쁘시다. 이런 뜻의 문장이죠. 자, 요것도 우리가 파헤쳐 볼 수 있죠. 문장 끊어볼게요. 자, 빠바에서 한번 끊어요. 주어는 아버지란 뜻이죠. 자, 아버지가 일이 바쁘다 이거네요. 그래서 큰 주어는 아버지, 작은 주어는 꽁주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서술어는 很忙, 바쁘다. 이 형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아래 문장을 또 봅시다. 아래 문장을 보면요. 他头发很美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녀는, 그쵸? 주어에서 한번 끊어봅시다. 그녀는 头发, 머리카락이란 뜻입니다. 很美, 아름답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큰 주어 그녀는, 작은 주어 머리카락이, 그 다음에 서술어 很美, 아름답다가 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문법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문장 안에 들어가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장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쉽게 뭔가 단어만 나열되어 있는 형태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로문의 구조라고 해서 이제 네 가지로 나눴을 뿐이지 사실 이미 우리가 많이 초급 단계만 건너뛰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문장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역시나 이제 부정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형은요, 뿌를 붙이면 되는데 그 뿌는 바로 서술어 앞에다가 붙인다. 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아래 부정형을 보시면요. 他个子, 그는 키가 不高. 네. 高 앞에다가 뿌를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키가 크지 않다. 다음에 두 번째 문장. 爸爸工作不忙. 그렇죠. 일이 바쁘지 않다. 형용사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뿌는. 자, 다음에 他头发不太美라고 했어요. 자, 不太美. 우선 不太는 뜻이 뭐예요? 不太 하면 그다지 뭐뭐하진 않다. 그렇죠? 항상 뿐만 올 수는 없잖아요. 항상 뿐만 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엔 不太美, 그다지 아름답진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술수로문까지 우리가 다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연습 문제를 보시면요. 총 6가지의 문장이 나와 있고 옆에 괄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괄호는 뭐냐면 OX를 표시하라는 뜻이 되겠어요. 네, 어떤 문장이 맞는지 찾아서 O 적으시면 되시고 틀린 문장은 X를 치되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문장을 보면요. 你的女朋友很漂亮 이라고 했어요. 자, 주어를 먼저 찾아보는 연습을 할게요. 주어는 你的女朋友. 너의 여자친구,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로로는 漂亮,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의 여자친구는 예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위의 문장은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어와 형용사 문장에서 정확하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운데 부사가 들어 있어야지만 하죠. 그쵸? 그래서 보니까 부사 很 잘 들어가 있어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래 문장을 보니까 你的女朋友是很漂亮 이랬어요. 자, 문장 구조를 보아하니 주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很漂亮. 자, 형용사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是, 동사가 들어있어요. 자, 왜 동사가 들어있나요? 그쵸? 중국어는 주어 하나, 형용사 하나로만으로도 문장이 가능한데, 그쵸? 동사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 是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이제 영어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도 영어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녀는 예쁘다라고 할 때 그녀는 예쁘다.
그리고 나서 비동사처럼 많이 쉬라는 동사를 많이 붙여 사용을 하시곤 하는데 그거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그 비동사의 개념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국어는 중국어답게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今天不星期一라고 했어요. 오늘은 월요일이 아마도 아니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뿌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를 보니까 今天不是星期一라고 적혀 있네요.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명사 수로문입니다. 여러분, 그쵸? 명사와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에서 부정형의 표현인 거예요. 자, 명사 수로문에서 부정형 기억나시나요? 어떤 걸 집어넣기로 했어요? 뿌가 들어가긴 들어가되 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쵸? 부슈의 형태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만 맞는 표현이 되는 거네요.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을 보니까 他身材真好라고 했어요. 자, 身材 아마 많은 분들이 身体는 기억을 알고 계실 텐데 身材는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거 身材라고 하고요. 몸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몸매가 真好 정말 좋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부사 真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他身材好 이랬어요. 그녀는 몸이 예쁜데 이런 문장이네요. 그렇죠? 문장이 어때요? 끝났나요? 아니죠. 여기에 마침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몸이 예쁜데 그녀는 몸매가 예쁜데 나는 몸매가 예쁘지 않아, 좋지 않아. 이렇게 다른 문장이 와야지만 된다고 했죠. 자, 다른 문장이 올 게 아니라면 반드시 부사가 있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이 맞는 거고 아래 문장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어때요? 자, 여러분도 저랑 같이 답 맞춰보셨을 텐데요. 다 맞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로문, 한번 총 4가지 수로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강의 이제 기본 개념을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강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추가적으로 단어를 집어넣어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